네, 누리호 발사 과정과 앞으로의 상황 함께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당초 0시 55분으로 예정됐던 발사가 20여 분여 지연이 돼서요. 1시 13분에 발사가 됐습니다. 21분여 비행 끝에 오늘 목표로 했던 것은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주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한 방에 다 끝낸 거로 봐서 예. 야, 우리나라의 발사 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누리호가 1차는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지만 2차 성공, 3차 성공,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4차 발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이 4차 발사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 발사가 이제 의미를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발사의 주관에 발사체를 개발하고 조립하고 발사라는 발사 운영의 그 과정이 전 과정에 민간 기업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가 주도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민간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민간이 어떻게 육성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이정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누리호가 최초로 임무를 띠는 어떤 임무 위성을 발사를 해서 제대로 궤도에 안착을 시켰기 때문에 네. 상당한 그 발사 성능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누리호 발사 원래는 새벽 0시 55분에 발사 예정이었는데 예정된 시각에서 18분이 지연돼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압력 센서에 신호와 이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10분 전에 이제 되면은 발사 예정 시간에 10분 전부터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카운트다운이라는 게 뭐 그냥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발사체 그리고 발사체하고 연결돼 있는 연결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동 점검 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사 자동 운영 점검 도중에 아마 그 엄비리칼 타워에 있는 어떤 센서가 이상 그 동작을 이상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발표된 거에 의하면 그런 이상 신호가 감지됐었고, 근데 그 이상 신호를 그 센서가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 개가 같이 하거든요. 근데 네. 다른 것들은 아마 이상 없었는데 그 센서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센서가 이상이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센서의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센서만 배제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발사 시간을 다시 세팅하고 그래서 발사에 성공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철렁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별 큰 문제는 안 되겠다라고 예감을 좀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뭐 저도 이제 이쪽은 그렇게 제가 직접적인 경험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여러 가지로 이제 관여한 그런 경험에 의하면은 저 정도의 이상은 늘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면은 발사 시간을 새로 셋업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스탑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금방 그 발사 시간이 새로 그 1시 13분으로 나왔길래 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고요. 잠시 후 2시 40분쯤에 우주항공청의 브리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차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고요. 5차, 6차 발사까지 남아있는데 이번 발사의 성공의 의미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 발사에 그 관여를 하게 됐고 네. 앞으로는 그 민간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이제 처음으로 임무를 띠는 위성을 본격적으로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네. 그 궤도에 투입하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이제 2032년까지는 우리가 발사체를 새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는 그 누리호이기 때문에 적어도 2032년까지 어떻게 누리호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우주 개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뭐 스페이스X 모델로 이렇게 민간으로 이전하는 우주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뭐 우주 발사에 기술이 없는 어떤 국가나 기업에서 우리 이 인공위성 쏘아 올리게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사업적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단계로 간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민간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그 시장을 만들고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의 어떤 일정 부분을 자기가 차지하고, 이런 노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네. 아무리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어떤 우주 개발 발사체 시장에 큰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직도 걸음마 수준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우리나라에 참여를 해서 새로운 파트너로 나섰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예. 이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나. 그래서 적어도 32년까지는 이 민간 플레이어가 조금 더 성숙된 수준으로 그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느냐가 지금 이번 성공을 계기로 우리한테 이제 부과된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32년까지 과정을 잘 활용을 해서 민간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네. 단계에서는 민간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그 심도 있는 심층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X에 버금가는 그런 그 우주 기업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1, 2, 3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참 의의를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곳에서 이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뭐 그 여기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이제 일단 이제 그 체계 종합업체라고 그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누리호 발사에 지금 관여되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은 체계 종합업체라고 예. 되는데, 민간 체계 종합업체로 되는데, 민간 체계 종합업체의 임무는 항우연으로부터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거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단계 민간 기업이 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인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그 기술 그 소유권 문제, 기술 이전에 관한 기술 소유권에 관한 이전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로 나타났었고, 네.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약간의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리호를 사실은 조금 더 성능 개량을 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업체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기술 실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에 대한 소유는 이전을 받았지만, 이전받은 기술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실시권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인가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호의 어떤 계약 관계. 계약 관계고 인정 관계인데, 그 기술 실시권이 없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4차 발사 같은 경우는 기술 실시권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까지 우리가 시험 발사를 하고 4차는 시험 발사를 끝나고 난 첫 번째 발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4차, 5차 혹은 뭐 7차까지 간다면은 분명히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 처음 개발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조금 더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 수정 보완을 하고 제조에 관해서도 조금 더 첨단 기술을 우리가 정행할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는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비용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개발하는 발사체에 적용을 한다면은 네.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득되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막는 게 이제 기술 실시권이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 민간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인에서 개발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4차는 그랬지만 5차, 6차까지도 똑같은 그런 형국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어떤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지점이 민간으로 이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이 되는 것이 그렇죠. 궁극적일 텐데 그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 예. 스스로 이게 보완을 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네.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민간을 육성하는 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이런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민간 육성 방법을 그냥 단순히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발사 횟수를 늘리는 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그러한 내재된 어떤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지만 예. 실질적인 어떤 육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 6차, 7차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미사일 재원의 차이는 없이 그대로 내년, 내후년에 발사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아니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아, 전혀 이거 뭐 조금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볼트 네. 하나 못 바꿉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계약 관계 예, 계약 관계가. 그래서 그 계약 관계를 조금 더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유연하게? 유연하게. 그래서 정말 그 발사 성능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네. 나름대로 자율적인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지만 네. 그런 그 자율권을 좀 보장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결국 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주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롤모델,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앞서 언급했던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2024년만 해도 130번 발사를 했다 그러고 네. 올해 지금까지만 해도 100회를 발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 기술을 따라가면 사실 아직 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로켓 발사의 기술이라고 할 때 중량을 낮추면서 줄이면서 추진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재착륙, 재사용 기술이 좀 주목받고 있잖아요. 팰컨 9 로켓이. 우리도 그 목표를 좀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재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예. 전 세계 이제 모든 그 발사체 개발하는 국가나 아니면 업체들은 블루 오리진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셰퍼드도 그렇게 만들고 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모든 나라가 재사용이라는 그런 그 발사체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은 발사체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와서 1943년도에 처음 선보이고 나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2016년 이전까지 커다란 어떤 혁신적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이 치고 나와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 게 수직 착륙 기술을 예. 귀한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 시대의 기술적 흐름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도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나가는 어떤 중간 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인가. 남들이 안 하는 점프업을 해서 퀀텀 점프를 해서 그냥 유치원에서부터 그냥 대학교까지 점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노력을 하면서 차근차근 밟아갈 것인가. 이런 그런 그 속도 조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우주 발사체에 관여하는 민간 업체의 수가 한 100여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대여섯 개만 중견 기업 이상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발사체를 민간 주도로 하겠다라고 잘못된 정책을 내리면은 그러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어떤 그 발사체 개발하는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그런 그 발사체 개발하는 기술적 그 발전 방향에 조금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플러스 한다면은 네.
그렇게 우리가 못할 부분은 아니지 않냐. 발사체를 만들고 첨단화하는 게.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자동차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못한 게 없거든요. 네. 단지 발사체는 그런 열악한 환경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책적 배려가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우고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뭐 스페이스 X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 근접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발사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주제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서 네.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13개의 위성이 발사가 됐습니다. 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기와 나머지 큐브 위성 12기가 발사가 됐는데 네.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머지 이 산하견에서 준비한 작은 큐브 위성들은 어떤 연구 목적들로 인해서 발사가 된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많아서요. 저도 기억을 다 못하는데 예. 대충 보면은 이제 12개의 위성이 있는데 그게 4개 대학, 그다음에 5개 회사, 네. 그다음에 전자통신연구소 에트리하고 연구기관이요. 예. 그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 그래서 카리 그렇게 2개의 출연 기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특출나게 좀 특별하게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카리가 맨 마지막 12호로 해서 네. 사출된 건데 이 12호 사출된 그 큐브셋에 보면은 우리가 개발한 우주급 소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을 만들거나 로켓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 소자들이 있거든요. 반도체, 뭐 다이오드, 네. 선, 그다음에 무슨 뭐 스위치.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상용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우주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굉장히 가격도 싸고 물량도 얼마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굳이 그걸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적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그 부품들에 관한 공급망 이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는 니네한테 안 팔아. 네. 우리가 만든 거는 니네한테 줄 수가 없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자주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5, 6년 전부터 그런 소자 부품을 국산화하거나 개발하려는 노력을 했고 네. 요번에 그 항우연이 사출한 12U짜리 큐브 위성에는 그러한 개발한 9개의 소자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주에서 제 기능을 하는 건지를 실험하게 돼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삼성 반도체에서 그 반도체 지상용 반도체를 갖고 와서 시험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랜드 플래시 메모리인가 그거하고 두 종류를 갖고 와서 이 두 종류의 지상용 반도체가 우주에서 어떤 작동을 하고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1년여에 걸쳐서 그걸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왔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제 항우연이 그런 위성 검증을 부품 검증을 하는 위성을 올리는데 내년도 위성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또 자체 반도체를 시험해달라고 그런 의뢰를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에 한 2위 정도의 그 기술력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성을 보면은 위성의 대부분은 반도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텔레메트리 그 통신용 기기들 그래서 반도체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가 지상용 반도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이 굉장히 강하고 온도차가 심하고 중력이 없기 때문에 지상용 반도체를 사용하면은 금방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우주형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요새 나오는 지상용 반도체는 그 방사선에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임무 수명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된다면은 어떤 지상용 반도체는 아무런 특별한 그 처리 없이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급을 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 우주형 반도체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전 누리호 발사 장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아직 브리핑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리호가 날아가면서 그냥 얌전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중앙 컴퓨터에서 자기 자체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그거를 무선으로 보냅니다. 네. 그 우리는 이제 밖에서 그 무선을 신호를 잡아서 디코딩을 하면 이제 그 각 상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제주 추적소하고 저기 남태평양의 팔라우 추적소에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아마 그 비행하는 동안 다 받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고흥에 있는 나로센터로 이송 받아서 그거를 이제 다시 분석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어떤 이벤트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까지 갈 동안에 발사체의 추력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다른 기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에 관한 세세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 내용들 다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요번에 4차 발사가 100% 성공했는지 아니면 98% 성공했는지 임무는 성공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2시 40분에는 그런 내용을 임무는 성공한 걸 알고 있지만 네. 발사의 어떤 소위 말하는 퀄리티 입장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소상히 아마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1시 55분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초기 교신을 통해서 이 중형위성 3호의 태양 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설명 그러니까 위성이 올라가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태양 전지판을 핍니다. 왜냐하면 네. 태양 전지판을 안 피면은 자기가 자체 가지고 있는 어떤 배터리는 예.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태양 전지판을 피고요. 그래서 태양을 활짝 받아야지만 동력을 만들어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네네.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배터리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태양 전지판이 켜지는 게 첫 번째 순서인데 그 첫 번째가 제대로 됐다라는 신호입니다. 네. 잘 태양판을 잘 그렇죠. 폈다. 잘 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네. 그런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잘 작동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임무 수행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다고 들었어요. 1년 정도인데요. 네. 1년 정도에 이제 그 세 가지 종류의 그 탑재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종류의 탑재체 말고도 중형위성 3호는 그 자체가 또 우리가 개발한 그 부품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소자 말고도 부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별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별 센서, 뭐 자이로 토크, 뭐 그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안 하는 품목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그 기술력이 좋은 나라들이 일종의 자기 기술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걱정하려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우주 개발에 피해를 많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몇 년 전에 그 국산화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국산화 개발을 한다고 해서 다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최종적으로는 우주 환경에서 진짜 작동되는 거를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헤리티지 검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헤리티지 검증을 받으면 이제 비로소 그 부품이 우주에서도 작동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위성에서든지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그런 부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는 1년 동안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과학, 그다음에 탐사 임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라 관측 임무. 두 번째가 3D 세포, 셀 프린팅.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전자기장, 플라즈마 측정 장치. 요 세 가지를 한 1년 동안 또 이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저희가 이제 오로라 생각하면 네. 그냥 이쁘게 보이는 그 불빛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로라를 관측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그 태양풍이나 아니면 저기 초신성 폭발로 생긴 어떤 우주 방사선이 예. 들어와서 대기하고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는데 대기가 이제 주로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런데 질소하고 부딪히면 이제 녹색 불빛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 오로라는 그 플라즈마가 대기하고 충돌한 거기 때문에 극지방에 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많이 오면은 극지방에 모이는 오로라의 반경이 큽니다. 불빛이 더 크게 보인다. 더 크게 거죠. 예. 환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넓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저기 항상 이렇게 일정한 쉐입이 아니라 쉐입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 모양이.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오로라를 보고 전체적인 우주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네. 그걸 보고 대기가 우주 방사선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자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모델로서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그 모델의 어떤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런 오로라 관측을 해서 그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나름대로 그 굉장히 정확한 그런 오로라 관측에 의한 그 자기장 환경, 플라즈마 환경, 네. 우주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공위성을 일정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 태양 전지판까지 전개가 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자체 추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일정한 궤도에서 그 속도에 맞춰서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좋으신 질문했는데 추력이 예. 없습니다. 추력이 없이 예. 그러니까 추력이 있는 경우는 일단 추력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사용돼야 되는 거고 에너지의 종류는 전기 에너지가 있고 아니면 싣고 가는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화학 에너지는 조금 더 큰 부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큰 위성에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재미난 그런 그 큐브 위성 중에 하나는 카이스트에서 그 싣고 올라간 그런 큐브 위성인데 여기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형 위성에서도 작동 가능한 아주 자그만 전기 홀 추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홀 추적기를 시험을 하는 그런 또 미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 성능이 확정이 된다면은 아주 굉장히 대단한 기동은 아니지만 네. 자세 제어나 아니면 약간의 그 궤도 변화 같은 그런 기동을 작은 위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전체 그 시장 규모가 우주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초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우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초소형 위성용 홀 추적기 개발을 이제 실증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위성이 임무 수행을 마치면 이번에 발사된 큐브 위성 중에 한 그 연구 업체에서는 임무 수행 마친 인공위성이 자체적으로 이제 궤도를 좀 안쪽으로 해서 지구로 떨어지도록 자체적으로 연소하도록 만드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우주 쓰레기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주 쓰레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많은 나라들이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저감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대책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실증 과정을 거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쓰레기 회수 방법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돼서 우주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워낙 인공위성의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하늘을 뭐 다 가리는 정도는 아니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이게 몇 가지 어떤 그 중요한 이벤트들 때문에 그렇게 급격히 우주 쓰레기가 늘어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기억으로는 2013년, 2007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네. 2007년에 중국이 저궤도 자국 위성을 미사일로 격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파편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위성 격추를 러시아에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주 쓰레기가 더 만들어졌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네. 그 다음에 뭐 그 이의 원웹 이런 것처럼 그 소형 군지 위성들,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위성들로 이루어진 위성군들이 올라가서 그게 이제 쓰레기화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몇 개의 이벤트를 거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우주 쓰레기가 늘어난 형국이 됐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폐해가 결국 우주를 활용하려고는 여러 나라들에게 그 모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엔이 주재하에서 그런 우주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은 뭐 누리호 4차 발사까지 완료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발사의 목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걸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4차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인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 축제적인 분위기를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그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발사체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좀 해달라라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민간한테 계속 육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본연의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첨단 발사체 그리고 그 굉장히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 개발의 그 원천의 네.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민간 파트너들은 그런 원천 개발된 그리고 발전된 첨단 기술을 보다 상업화할 수 있는데 연결되게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오늘 성공적인 4차 발사를 기본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과정과 우리 우주 산업의 전반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